어르신, 어르신이 왜 여기에? 고급 한정식집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갈한 남색 수트를 입고 상석에 앉아 온화하게 웃고 있는 노신사는 며칠 전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쓰러져 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할아버지를 도왔던 일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기막힌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낡은 제복을 입은 이름 없는 보안 요원이 어떻게 대한민국 철도계와 건설계를 호령하던 거물을 구해내고 그 거물의 며느리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통쾌한 복수와 가슴 저미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과 가슴 벅찬 감동을 얻으실 겁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기적 같은 사연, 이제 그 치열했던 일상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2005년의 겨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주상복합 빌딩. 로열 팰리스는 성공한 자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 서윤의 일터는 황금빛 대리석이 눈부시게 깔린 그 성의 입구였지요. 27의 서윤은 전직 유도 선수답게 꼿꼿한 자세로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제복은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심장병으로 신음하는 여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의를 실천하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 서윤은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퇴근길 인파가 몰려들 무렵 로비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요란하게 박힌 가방을 든 한수진이 아나무인의 태도로 걸어 들어왔지요. 보안 규정에 따라 서윤이 정중하게 출입증 확인을 요청하자 수진은 마치 벌레를 본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곧 출입증이라며 어디서 감히 경비 주제의 앞길을 막느냐고 서윤의 가슴팍을 가방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쏠렸지만 수진은 오히려 즐기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건물 관리비로 내 연봉을 내는 사람이야. 감히 어디서 신분증 타령이야? 서윤은 모욕적인 언사에도 평정을 유지하며 보안 요원의 수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임을 차분하게 강조했지요. 하지만 그 공정함이 수진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특권을 무시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달려온 보안팀장 김 씨의 행동은 서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의 어깨를 밀치며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고 뭐 하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재계약을 위해 서윤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대고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 달 수당은커녕 내 동생 병원비 지원도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지요. 서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혜롭고 강단 있던 그녀였지만 동생의 수술비라는 볼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서윤의 무릎이 닿으려는 찰나 수진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서윤의 발치에 침을 뱉듯 비아냥거렸습니다. 로비에서의 소란이 지나간 뒤 서윤의 일상은 더욱 가혹한 얼음장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김 팀장은 그녀에게 정식 징계를 내리는 대신 보안 요원의 본분과는 상관없는 비열한 보복을 시작했지요. 그는 영하의 칼바람이 들이치는 지하 주차장 입구 초소에
서윤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남들은 따뜻한 로비에서 교대로 휴식을 취할 때 서윤은 혹겹의 제복 위에 스며드는 냉기를 견디며 10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김 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이 버린 대형 쓰레기 봉투를 직접 분리수거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보안 요원의 품격을 떨어뜨려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서윤은 굴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절도 있는 자세로 거칠게 내뱉는 김 팀장의 지시를 경청한 뒤 보안 규정집에 명시된 요원의 업무 범위를 또박또박 읊어주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논리적인 근거로 상대의 부당함을 짚어낸 것이지요. 분노에 찬 김 팀장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도 서윤은 전직 유도 선수다운 침착함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며 모든 상황을 가슴에 달린 무전기로 기록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서늘한 기백에 김 팀장은 혀를 차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팀장과 한수진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며칠이 멀다고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 주차 안내를 하는 서윤의 발치에 일부러 흙탕물을 튀기거나 마시던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서윤의 깨끗하던 장갑은 금세 오물로 얼룩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무너지는 자존심보다 아픈 여동생에게 사줄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텅 빈 초소에서 얼어붙은 손가락을 비벼가며 아버지가 남겨준 정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스스로를 비겁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그 결심은 그날 밤 찾아올 운명적인 만남의 복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어느새 차가운 겨울비로 변해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미끄러운 빌딩 정문 앞 빙판 위에 모래를 뿌리며 연신 하얀 입김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빗물에 젖은 보안 요원 제복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빌딩 앞 화단 근처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진흙이 잔뜩 묻은 배낭을 맨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빗줄기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지팡이 대신 짚고 있던 낡은 우산에 의지에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발끝이 빙판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노인의 몸이 뒤로 꺾이며 단단한 대리석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려는 찰나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서윤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노인의 허리를 꽉 붙잡아 품에 안았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였던 그녀의 민첩한 반사신경이 노인의 생명을 구한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서윤은 차가운 빗물을 닦아내며 노인의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대처로 노인의 의식을 확인한 뒤 자신의 두툼한 방한 외투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넓게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낡은 배낭에 묻은 이물질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노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비상 약값을 아끼고 아껴 챙겨둔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망설임 없이 노인의 거친 손바닥 위에 그 20,000원을 올려놓고 자신의 양손으로 그 위를 꼭 감싸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걸로 꼭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날이 너무 추우니
절대 걸어가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서윤의 맑은 눈동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떨면서도 타인을 먼저 걱정하던 그 따뜻한 뒷모습은 그날 밤 노인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매서운 추위가 잠시 주춤하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노인 박진호는 흙이 묻은 낡은 등산화를 털며 다시 그 로열 팰리스 빌딩을 찾았습니다. 품 안에는 서윤에게 전해주려 산 따뜻한 캔커피 2개와 단팥빵 봉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지요. 지난밤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쥐어준 그 이름 없는 보안 요원의 얼굴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안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진호의 걸음은 무겁게 멈춰섰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한수진이 자신의 값비싼 명품 귀걸이가 없어졌다며 서윤의 개인 사물함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소지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옆에서 거들며 서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있었지요. 그는 서윤이 가난에 눈이 멀어 입주민의 귀중품에 손을 댔다며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고 업계에서 매장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서윤은 창백해진 안색으로 서 있었지만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의 출입 기록이 적힌 장부를 내밀며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으니 필요하다면 감사 카메라의 기록을 함께 확인하자고 지혜롭게 제안하였습니다. 논리적이고 당당한 서윤의 태도에 수지는 오히려 독이 오른 듯 서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매몰찬 타격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진호의 눈동자는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팀장은 한술 더 떠 이번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고는 물론이고 서윤의 동생이 치료받는 병원 재단에 압력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동생의 사진을 주워 담았습니다. 모욕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문밖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축을 울리는 분노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결한 영혼을 짓밟는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눈물로 얼룩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노라 진호는 마음 깊이 맹세하였습니다. 보안실의 소란이 지나간 뒤 서윤의 일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 팀장은 그녀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리며 한수진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해고는 물론이고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차가운 골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동생의 머리맡에 앉아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벽지 너머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그녀의 가난을 비웃는 환청처럼 들려왔지요. 서윤은 주머니 속에서 태준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연애였지만 서윤에게 태준은 삶의 벼랑 끝에서 만난 유일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너무도 눈부셔 서윤은 자꾸만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번 주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들뜬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자신이 지금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것, 동생의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태준이 제 일처럼 아파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짐을 지우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안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라 들었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뵙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서윤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저렴한 정장 한 벌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원단이었지만 그녀는 정성을 다해 주름을 폈습니다. 그것은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동시에 사랑하는 태준에게 보여줄 자신의 마지막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한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태준을 놓아주기로, 그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서윤은 동생의 약 봉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보낼 짧은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고마웠다는 말 대신 자신은 더 이상 태준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니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라는 잔인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서윤은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정의롭게 살려 했던 대가가 이토록 시리다면 기꺼이 그 추위를 혼자 감당하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서윤은 가장 슬픈 상견례를 준비하며 긴 밤의 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서윤은 며칠 전 정성껏 다려두었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이었지만 서윤의 단정한 몸가짐 덕분에 옷은 제법 귀한 태가 났지요. 그녀는 보안실 사물함에 남겨둔 여동생의 상비약을 챙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빌딩을 찾았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 정든 일터도 가슴에 달았던 보안 요원 명찰도 영영 안녕이라는 생각에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안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작별 인사가 아닌 김 팀장의 지독한 악이었습니다. 보안실 안에는 김 팀장과 한수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화사한 차림새를 본 수진은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서윤에게 다가가 옷감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시장 바닥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옷을 입고 어디로 몸을 팔러 가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김 팀장 역시 거들며 해고 통지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서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에 쥐어진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도망을 가? 내 동생 목숨줄이 내 손바닥에 있다는 걸 잊었어? 당장 이 바닥이나 기어서 닦아. 김 팀장은 옆에 있던 물통을 발로 차서 구정물이 서윤의 정장 치마와 구두 위로 튀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윤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김 팀장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재물 손괴에 해당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상사가 아닌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서윤의 서늘한 목소리에 김 소장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수진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흙탕물이 묻은 치마 자락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당당하게 보안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비아냥거림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태준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젖은 구두를 신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젖은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서윤의 가슴속에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이라는 작은 불꽃이 여전히 파르르 떨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대형 호텔 로비는 서윤이 평생 본 적 없는 눈부신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노란 조명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고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흙탕물이 튄 정장 치마와 젖은 구두를 신은 서윤에게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의 영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매만졌습니다. 손수건으로 얼룩을 닦아보았지만 거무스름한 자국은 오히려 번져 서윤의 마음처럼 얼룩덜룩해질 뿐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칼을 정리하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버티자고, 오늘만 지나면 그를 자유롭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태준이 서윤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준은 서윤이 평소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멀게 느껴졌지요. 그는 서윤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옷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서윤은 지혜롭게도 오는 길에 아이를 피하려다 살짝 미끄러졌을 뿐이라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이 아주 온화한 분들이니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다독였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서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태준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에 묵직한 나무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의 심장은 가슴팍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지요. 서윤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밤새 고쳐 쓴 이별 편지와 사직서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만남이 태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자신이 내뱉을 가혹한 진실이 그의 앞날을 가로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의 은은한 차향이 서윤의 코끝을 스치는 순간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공기가 서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격조 있는 소나무 향과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어우러져 한층 깊은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서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구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흙이 묻은 치마 자락이 부끄러워 자꾸만 뒤로 숨기고 싶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예의를 다하기 위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이 앉아 계신 상석 쪽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갈 때마다 서윤의 가방 속에 든 이별 편지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녀의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어서 오게. 태준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네. 이쪽으로 앉으시게나. 태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단아한 여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따뜻한 환대에도 선뜻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고백하기 위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정면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윤의 세상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색 고급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은퇴 안경을 쓴 노신사. 비록 며칠 전 보았던 낡은 등산복은 아니었지만 안경 너머로 빛나는 온화한 눈매와 입가의 인자한 주름은 서윤이
빗속에서 온몸을 던져 구했던 바로 그 어르신이 분명했습니다. 어르신? 서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거칠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서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빙판길에서 비틀거리던 힘없는 노인이 자신이 지켜주고자 했던 그 가난한 할아버지가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와 건설계를 호령하던 거물이자 태준이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호는 당황하여 굳어버린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은 신뢰와 반가움이 서려 있었지요. 서윤은 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이 준비했던 슬픈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를 막아줄 든든한 방패를 만나는 순간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방 안을 감돌던 정적은 진호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상석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준과 그의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고 서윤은 흙탕물이 묻은 치마를 가리려 애쓰며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런 서윤의 손을 투박하지만 따뜻한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그는 태준을 돌아보며 이 아가씨가 바로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쥐어주었던 그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태준아, 내가 데려온 이 아이가 바로 나를 살린 사람이다.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고결한 성정을 가진 이는 본 적이 없었어. 진호의 목소리는 방 안을 꽉 채울 만큼 위엄이 있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길만큼은 한없이 자애로웠습니다. 그는 서윤이 당황하며 자신의 가난과 해고, 위기를 고백하려 입을 떼자 인자한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진호는 이미 서윤이 일하는 빌딩을 수차례 방문하여 그녀가 겪은 모든 수모와 빌런들의 악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옷에 묻은 얼룩을 손으로 가만히 털어내며 이것은 초라한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훈장과도 같다고 다독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경비라고 무시하고 무릎 꿇리려 할 때 단 한 번의 선행을 알아봐준 이 어르신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선언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역시 감격한 듯 서윤을 끌어안으며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왔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서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가 그리고 빗속에서 건넸던 그 따뜻한 2만 원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 자신의 삶을 구원하러 돌아왔음을 말이지요. 억울함으로 점철되었던 서윤의 가슴속 응어리가 이 한마디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품 안에서 묵직한 폴더 전화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로열 팰리스의 관리 총책임자였고 진호는 그에게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현재 보안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해고 시도와 갑질 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 팀장과 한수진을 지금 당장 이 상견례 장소로 호출하라고 덧붙였지요. 자신의 예비 며느리를 짓밟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물의 의지였습니다. 잠시 후 호텔방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김 팀장과 한수진은 방 안의 화려한 풍경에 압도되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른 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거물급 인사를 만나 출세의 동아줄을 잡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방 한구석에 눈물 자국이 남은 서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김 팀장의 안면 근육이 비열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런 천한 곳에 보안 요원이 왜 와 있느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 역시 서윤의 흙탕물 묻은 치마를 비웃으며 거지 같은 게 여기까지 쫓아왔다며 독설을 내뱉었지요. 진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맑은 금소금이 방 안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팀장과 수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떨고 있던 그 무기력한 노인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인원을 호령하던 전직 검찰총장이자 거물 고문이 섰을 퍼런 기백이 서려 있었지요. 진호는 자신의 옆자리에 서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의 정혼자이자 이 집안의 주인이라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 팀장의 무릎이 바닥으로 꺾였고 수진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진호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그들을 향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겠노라며 차갑게 선언하였습니다. 호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까까지 기세등등하게 서윤을 비웃던 김 팀장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수진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만 달달 떨 뿐이었지요. 진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윤의 가방에서 흙탕물이 묻은 사직서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빌런들의 눈앞에서 천천히 찢어발기며 이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대들의 비뚤어진 양심이 파면되어야 할 것이라고 서슬퍼렇게 일갈하였습니다. 진호의 지시에 따라 이미 보안업체 본사의 감사팀이 영상을 확보하였고 김 팀장이 횡령해온 공금 내역과 하청업체 간의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공포에 질린 그들에게 자비 없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법의 준엄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빌런들이 질질 끌려나가듯 방을 나간 뒤에야 서윤은 참아왔던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서윤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미 서윤의 여동생 서희의 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지요. 진호는 국내 최고의 심장질환 권위자를 이미 섭외해 두었으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재단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윤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처절하게 지키려 했던 동생의 생명이 빗속에서 건넨 10,000원짜리 2장의 인연으로 이토록 거대한 구원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진호는 서윤의 젖은 구두를 보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행복해지라고 다독였습니다. 서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이라는 유산이 보잘것없어 보이던 자신의 성실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은 태준의 품 안에서 비로소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2006년의 따스한 봄볕이 로열 팰리스 빌딩의 유리창을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낡은 제복 대신 훨씬 정갈하고 품격 있는 보안 팀장의 유니폼을 입고 로비를 지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은색 명찰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명찰이 상징하는 무게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지요. 빌런들이 사라진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대리석 성벽이 아닌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가 오가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 팀장은 업계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서윤은 이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대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가장 존경받는 보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병원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진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술을 마친 동생 서희는 이제 거친 숨을 내뱉는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도는 얼굴로 언니를 향해 달려와 안깁니다. 서윤은 동생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몇 번이고 자신의 손등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든든하게 손을 잡아주는 태윤의 온기는 이것이 차가운 환상이 아닌 진심이 만들어낸 현실의 축복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진호는 서윤에게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정이라는 두 글자가 아버지가 쓰셨던 것처럼 굵직한 필체로 적혀 있었지요. 법과 정의는 높은 단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는 그 마음속에 있다는 진호의 나지막한 가르침은 서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여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친절, 나보다 더 힘든 타인을 향해 내미는 그 투박한 손길이 결국 거대한 파동이 되어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계절을 녹여주는 기적이 된다는 것을 서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서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건넨 10,000원짜리 2장의 온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많은 서윤이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겪었던 따뜻한 기적의 순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5번째 진동이 울리는 순간 강준혁 팀장의 손은 이미 통제력을 잃고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자 성진토건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전무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한 남자의 이름만을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수화기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찾던 한 상식은 라이벌 회사의 최상층, 집무실 소파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고졸이라는 이유로 짐짝처럼 버려졌던 만년 과장이 이제는 거대 건설사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유일한 설계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그의 낡은 수첩 하나가 어떻게 건설업계의 판도를 뒤바꾸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준비한 기막힌 반전과 가슴 뻥 뚫리는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을 바꾸는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기적 같은 복수국의 서막이었던 2000년대 초반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진토건의 대회의실에는 최신식 빔 프로젝터와 매끄러운 광택이 흐르는 노트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 차가운 기계들 사이에서 한상식 과장은 이방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전국 8도의 현장을 누비며 수만 장의 도면을 직접 손으로 넘기던 그였지만, 이제 회사는 종이 도면 대신 데이터와 시스템이라는 낯선 단어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33살의 강준혁 팀장은 그런 한상식을 마치 박물관에서 갓 꺼낸 유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강 팀장은 야심차게 준비한 디지털 대시보드를 띄우며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모든 공정률이 숫자로 환산되어 모니터 위를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강 팀장은 돌연 한상식에게 이번 청라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 명단을 화면에 띄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상식의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지만 화면 속의 커서는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모니터 구성만을 빙글빙글 맴돌 뿐이었습니다. 폴더 하나를 여는 데만 수분이 걸렸고, 그가 쩔쩔매는 사이 회의실 곳곳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사원들은 입을 가린 채 옆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았고, 그 노골적인 멸시는 한상식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결국 강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직접 마우스를 뺏어들었습니다. 그는 한상식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데이터를 불러온 뒤 한상식이 품고 있던 낡은 가죽 수첩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과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 곰팡내 나는 수첩 뒤적이며 시간 낭비하는 건 이제 죄악입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방해만 되니까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한상식은 자신의 25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천둥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의 흙먼지는 이겨낼 수 있었지만 동료들의 비릿한 비웃음은 도저히 이겨낼 길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당한 모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강준혁 팀장은 한상식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그 매끄러운 화면 위에는 성진토건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협력업체 명단이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한상식이 정성스럽게 기록해둔 비고란의 메모들을 가리키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업체 사장이 당뇨를 앓고 있는지, 어떤 소장이 낚시를 좋아하는지 같은 시스템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살아있는 정보들이 빼곡했습니다. 강 팀장은 이를 두고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정근대적인 악습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한상식은 당황하며 그 메모들이야말로 현장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진짜 기름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보다 술 한 잔의 진심이 앞서는 곳이 건설 현장이라며, 이 리스트가 없으면 당장 내일 터질 민원조차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의 눈에는 그저 무능한 늙은 과장의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수치이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는 감정 노동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강 팀장은 한상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비고란의 모든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삭제 버튼을 누르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한상식이 발로 뛰며 얻어낸 수천 명의 마음이 모니터 안에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비워지자 한상식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팀장은 이제야 데이터가 깔끔해졌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남겨진 한상식은 텅 빈 모니터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삭제가 아니라 그가 지켜온 삶의 방식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한상식의 낡은 의자는 비명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박도준 전무의 집무실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장이 놓여 있었고 한상식 과장은 그 종이 한 장에 자신의 25년 세월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전무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사가 젊어져야 한다는 말만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했습니다. 강준혁 팀장은 그 옆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빨리 서명이나 하라는 듯 눈짓으로 재촉했습니다. 결국 펜을 든 한상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각거리며 종이를 긋는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소리 같았습니다. 퇴직금 액수를 설명하는 강 팀장의 목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25년이라는 숫자가 뇌리를 강하게 때릴 뿐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그를 반기는 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고 몇몇 후배는 이미 그의 자리에 어떤 새 장비를 놓을지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상식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10년 넘게 키워온 작은 선인장과 누렇게 변한 마우스패드, 그리고 25년의 역사가 담긴 낡은 가죽 수첩을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 하늘은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듯 갑작스러운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사옥 정문 앞에서 한상식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때 뒤따라 나온 강 팀장이 그의 등을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한 과장님, 이젠 이런 구질구질한 풍경도 끝입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예의 아닙니까? 그 순간 젖은 상자의 밑바닥이 찢어지며 품 안의 수첩이 진흙탕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25년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수첩이 더러운 빗물에 잠기는 모습은 마치 버려진 한상식 자신의 처지와 똑같았습니다. 강 팀장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더니 쓰레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라며 비웃음을 남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한상식은 무릎을 꿇고 진흙투성이가 된 수첩을 소중히 닦아냈습니다. 비록 회사는 그를 쓰레기처럼 버렸을지언정 그는 자신이 지켜온 신뢰와 이념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흐려진 시야 너머로 성진토건의 화려한 간판이 보였지만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수만 배는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젖은 구두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났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물에 불어 터진 종이 인형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한상식은 그 따뜻한 냄새조차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현관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젖은 남편의 옷을 보며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상식의 품에 안긴 초라한 상자와
그 안에 낡은 수첩을 본 순간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아내는 원망하는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지만 저녁 식사 내내 이어지는 무거운 침묵과 이따금 들려오는 깊은 한숨이 상식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늦은 밤 아내는 조심스럽게 둘째 아이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그 짧은 한마디의 상식은 비로소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식은 습관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수천 장의 명함 중에서 평소 형님 동생하며 아끼던 협력업체의 김 사장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김 사장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상식이 자신의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알아봐주며 살려냈던 인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그 살가웠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은 바쁘다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더니 상식의 사정을 듣자마자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한 형님. 이제 성진토건 과장 아니시잖아요. 저도 지금 강 팀장님 비위 맞춰야 해서 바쁩니다. 이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무심하게 끊겼고 상식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던 사람도 이제는 직함이 없는 한상식을 그저 귀찮은 늙은이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회사를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믿어온 인간관계와 진심이 고작 직함 하나에 좌우되는 가벼운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부심도 기술자로서의 긍지도 모두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울고 있을 때 성진토건에서는 그가 지워버린 데이터들이 거대한 재앙이 되어 서서히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식이 회사를 떠나고 정확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진토건의 야심작인 청라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지만 그 내부는 이미 녹슨 톱니바퀴처럼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팀장은 사무실의 커다란 모니터 앞에 앉아 승전보를 기다리는 장군처럼 거만하게 디지털 대시보드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모든 지표는 초록색 불을 밝히며 시스템이 지극히 정상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정적을 깬 것은 현장 소장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공급을 중단했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당황하며 모니터를 뒤졌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어제 이미 모든 입금이 완료되었고 계약서상 공급에 차질이 생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 팀장은 곧바로 레미콘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조항 잊으셨습니까? 일방적인 공급 중단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서늘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계약서라니요. 우리 쪽 장비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다는데 팀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스템으로 고쳐보시든가요. 전화를 끄는 강 팀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차 없는 시스템으로 모든 공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장의 사람들은
그 시스템 밖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상식 과장이 있었다면 새벽같이 달려가 사장님과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을 나누며 벌써 해결했을 문제였지만 강 팀장에게는 그럴 수첩도 녹아들 인연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점차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재가 끊겼고 인부들은 지시가 불명확하다며 아예 공구를 놓아버린 채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팀장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오류이거나 현장 사람들의 단순한 반항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한 수치를 내뱉었지만 정작 그 수치를 현실로 만들어낼 사람들의 진심은 이미 성진토건을 떠나 있었습니다. 한상식이 찢어진 상자에 담아나갔던 것은 단순한 낡은 수첩이 아니라 2000년대 건설 현장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질서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강 팀장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마비에 이어 더 큰 재앙은 시청의 높은 담벼락 너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라 프로젝트의 사활이 걸린 핵심 건축 인허가 서류가 시청 건축과의 책상 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강준혁 팀장은 최신 전산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완벽한 기획안을 자신하며 공식적인 전자 우편과 문서들을 수십 차례 발송했습니다. 법규와 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그는 당연히 일주일 안에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 장담하며 전무에게 보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의 반응은 차가운 얼음장과 같았습니다. 담당자인 박 사무관은 강 팀장의 세련된 기획안을 훑어보지도 않은 채 서류 구석에 사소한 문구 하나를 트집 잡아보안 명령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시청을 찾아가 박 사무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모든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는데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박 사무관은 안경을 고쳤으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차대로 검토 중입니다. 공무라는 게 팀장님 기분 맞춰서 서두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기다리세요. 강 팀장은 이를 두고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라며 분노했지만 정작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 한상식 과장은 서류를 제출하기 열흘 전부터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살피고 이른 새벽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건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는 인간적인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에게 공무원은 그저 자신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전산체계의 부속품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전자 우편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오만한 태도에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이들은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결국 인허가 마감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만약 내일 정오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성진토건은 수억 원의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신봉하던 강 팀장의 손끝이 초조함으로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승인 대기 문구는 아무런 감정 없이 깜빡거리며 그가 쓰레기처럼 버린 한상식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 구멍이었는지를 비로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상식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건설 현장에 호령하던 거친 손은 이제 초라하게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가죽 수천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정말 시대에 뒤처진 쓰레기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자괴감이 밀려오던 그때
정적을 깨고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성진토건의 최대 라이벌인 태양건설의 정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수행원도 물리친 채 천천히 다가와 한상식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상식이 들고 있던 낡은 수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안경을 꺼냈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성진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들이 자네를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버렸다지? 한상식은 고개를 숙인 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다음 말은 상식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그들은 자네를 버린 게 아니라 이 업계의 유일한 설계도를 제 손으로 내던진 거야. 시스템은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수첩에 담긴 사람의 진심은 100년을 공들여도 못 얻는 법이지. 정 회장은 한상식에게 태양건설의 상무급 고문 자리를 제안하며 강 팀장이 망쳐놓은 청라 프로젝트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오직 한상식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상식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을 바친 회사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자신에게 업계 최고의 권위자가 직접 손을 내민 것이었죠. 정 회장은 상식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상무, 자네가 쌓아온 건 낡은 인맥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야. 이제 그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순간 한상식의 눈동자에 잃어버렸던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의 척추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태양건설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단 그는 이제 더 이상 비 맞은 생쥐가 아니었습니다. 성진토건이 감히 상상도 못할 압도적인 보복과 반전의 서막이 그 조용한 공원 벤치 위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진토건의 월요일 오전은 평소와 다른 기괴한 비명과 고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유리병 너머로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손실 수치가 붉은 낙인처럼 전 직원의 모니터 위를 떠다니고 있었죠. 청라 프로젝트의 인허가는 최종적으로 반려되었고 현장은 자재 공급 중단으로 인해 멈춰버린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강준혁 팀장은 자신의 오차없는 시스템이 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내뱉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니터 속의 수치들을 미친 듯이 뒤적였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이나 현장의 분위기 같은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준 전무는 책상을 부서질 듯 내리치며 강 팀장의 얼굴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전무의 서슬 퍼런 명령에 강 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디지털 시스템은 정작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강 팀장의 전화를 피했고 겨우 연결된 한 하청업체 소장은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성진이랑 일한 줄 압니까? 우리는 한상식 과장이라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수십 년을 버틴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성진토건이랑은 이제 단 한 뼘의 흙도 파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강 팀장은 자신이 지워버렸던 그 낡은 수첩의 메모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현장의 갈등을 봉합해온 유일한 설계도이자 위기의 순간 성진토건을 지탱하던 마지막 구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데이터는 영원히 삭제되었고 그가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던 한상식의 빈자리는 이제
수백억 원의 손실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회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최후 통보를 보내왔고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박 전무는 결국 참다 못해 강 팀장을 몰아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한상식 과장 찾아내. 무릎을 꿇든 바닥을 기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모셔오란 말이야. 강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사 기록을 뒤졌지만 그가 직접 서명했던 퇴직 서류 위에는 한상식의 연락처가 이미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오만한 시스템의 붕괴 앞에 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화려한 조명은 이제 조문객을 기다리는 상가처럼 쓸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양건설의 상무급 고문 집무실은 정적마저도 우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상식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바라보며 정 회장이 직접 건넨 최고급 보이차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흙탕 속에서 수첩을 닦던 그와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이 신경질적인 진동을 일으키며 책상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성진토건의 강준혁 팀장이었습니다. 한상식은 차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동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했습니다. 10번, 15번, 그리고 마침내 25번에 이르렀을 때 휴대폰의 깜빡임은 강준혁의 비명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성진토건의 강 팀장은 수화기를 든 손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의 오만했던 목소리는 이제 비굴함으로 가득 찼고 MBA에서 배웠다는 그 화려한 경영 이론들은 무너지는 회사의 실적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상식이 없으면 청라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해결할 방법도 등 돌린 협력사들을 달래올 재간도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상식은 그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곁에 앉은 정 회장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휴대폰 전원이 꺼지는 순간 한상식의 가슴속에서 25년간 억눌려왔던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오만한 시스템을 향한 가장 강력한 응징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상무, 침묵만큼 무서운 대답은 없는 법이지. 이제 그들이 자네의 가치를 돈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느끼게 될 거네. 집무실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고 한상식은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지켜온 사람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성진토건의 비명은 커져만 갔지만 한상식의 시간은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건설 본사의 육중한 대리석 복도를 걷는 강준혁 팀장과 박도준 전무의 발소리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겁고 위태로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상식을 벌레 보듯 비웃으며 내쫓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구걸하기 위해 라이벌 회사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상무 고문실의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맞춤 정장을 매끄럽게 차려입은 한상식이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비틀거리던 만년 과장의 모습은 간대없고 그 자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기는 노련한 경영자의 아우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무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상무님, 아니 한 형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제발 그 인허가 담당자들과 협력사 사장님들 마음 좀 돌려주십시오. 강 팀장 역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채 바닥을 기듯 애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시스템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제발 그 수첩에 적힌 명단 좀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두 남자의 처절한 국어를 묵묵히 듣던 한상식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고 쭈글쭈글한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진흙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수첩을 본 강 팀장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한상식은 수첩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팀장, 자네가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이 기록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야. 자네의 그 잘난 시스템은 0과 1밖에 모르지만 나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0.5를 보고 25년을 버텼네. 삭제 버튼 하나로 지울 수 있는 건 글자뿐이지. 사람의 마음은 복구가 안 되는 법이야. 한상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전무와 강 팀장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내버린 것이 고작 낡은 과장 한 명이 아니라 성진토건의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식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들에게 내어줄 자비는 없음을 묵묵한 시선으로 대신했습니다. 성진토건이라는 견고했던 성체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상식 상무가 태양건설의 고문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마자 성진토건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현장의 심장과도 같았던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강준혁 팀장의 고압적인 태도에 숨죽이고 있던 그들은 한상식이 태양건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제히 성진토건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믿고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한상식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믿고 일했던 것이라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청의 건축 인허가 역시 기적처럼 해결되었습니다. 박 사무관을 비롯한 인허가 담당자들은 성진토건의 보안 서류를 반려하는 대신 태양건설이 새롭게 제출한 설계안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그것은 한상식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우려하던 민원 문제를 특유의 유연함으로 미리 해결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청라 신도시 프로젝트의 사업권은 성진토건에서 태양건설로 전격 이양되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매몰 비용과 지체 보상금을 떠안게 된 성진토건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도준 전무는 배임 혐의로 이사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강준혁 팀장은 짐을 싸기도 전에 법무팀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사무실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강준혁 팀장 앞으로 한상식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강 팀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체 그 낡은 수첩에 무엇을 적었기에 사람들이 이토록 당신만을 따르는 겁니까? 시스템보다 규정보다 더 강한 게 대체 뭡니까? 한상식은 조용히 자신의 가죽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부품으로 보지만 나는 사람을 동료로 봤네. 자네가 숫자를 계산할 때 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줬고 자네가 결과를 재촉할 때 나는 과정의 고단함을 함께했지. 계약서의 잉크는 마르면 지워지지만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빗물에도 씻기지 않는 법이라네. 한상식은 절망에 빠진 강준혁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25년 전 처음 이 문을 들어섰을 때처럼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빌런들의 비명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아무런 상처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라이벌 회사의 임원이 되어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증명해온 사람의 가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무너져가는 성진토건의 잔해 위에서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태양건설의 깃발이 청라 현장에 높이 걸리는 순간 한상식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가을바람이 청라 신도시 현장의 깃발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진토건이 떠난 자리에는 태양건설의 새로운 건물이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제 고문이 아닌 신규 사업 부문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하는 한상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고 해진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 대신 새로운 인연과 희망의 기록들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강준혁 전 팀장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해 작은 건재상 점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전부라 믿었던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잃은 사회는 그 어떤 인색한 프로그램보다 더 차가운 곳이었을 겁니다. 한상식은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수십 명의 협력사 사장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태양건설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진심을 나누었던 한상식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지고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와도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마지막 열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곁에서 도면을 살피던 젊은 대리에게 자신의 낡은 수첩을 슬며시 보여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데이터는 머리를 움직이지만 진심은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라네. 자네도 숫자를 채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채우는 법을 배우게나.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스펙과 화려한 기술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신뢰와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주인공 한상식처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온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가장 찬란한 순간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상식 상무가 보여준 기적 같은 반전과 따뜻한 신뢰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